네, 오늘도 뉴스의 시티 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종석입니다. 오늘 이 뉴스는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홉 개를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엄선한 이 리포트들만 보면 오늘 하는 뉴스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 40도 더위가 일상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 이 재난급 폭염에 오늘 경상남도 양산시의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정확히는 40.3도. 이 국내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이 된 건 지난 2024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동남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라 살도 너무 따갑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처음 경험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에어컨 안 틀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이게 열대야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부산은요,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최고인 38.8도였습니다. 올여름에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총 4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태풍입니다. 그제 괌 동쪽 먼바다에서는요, 제13호 태풍 돌핀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초 일본 도쿄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인데요.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할 경우 이중으로 덮고 있는 이 고기압으로 인한 열돔을 몰아낼지 이게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염,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 옆나라, 이웃나라는 지진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쇼핑몰에 갇혀있는 종업원 4명을 구조 중이지만 안전 문제로 지금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강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영상도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たまたま授業がお昼に早く帰ったりして終わったりしてみんなが早めにあっちとか降ってたら被害に遭ってたのかもしれないな。 잠시 보신 그대로 폭발 직전에 쇼핑몰 내에 간신히 도망간 사람들. 주변으로는 이미 희뿌연 연기가 저렇게 자욱했습니다. 폭발 이후에 쇼핑몰 내 외부는 참혹했습니다. 또 다른 곳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꺾여버린 굴뚝이 공장 부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11명이 갇혔는데요. 2명은 구조가 됐지만 심정지 상태고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의 유명 자동차 업계는 내일 모레까지 현지 생산을, 저 지역 생산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先下去，等下会有余震了。对，我怕有一阵。这边瘫下来了，城墙瘫下来。 구마모토의 주요 문화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3대 성으로 알려진 저 17세기에 지어진 구마모토 성이요. 10년 전 강진으로 무너져서 현재까지도 성벽 보수 작업 중이었는데 다시 저렇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수백 년 역사의 신사도 이 강진을 견디지 못해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현지 교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계속 6시간째 15분 단위로 계속 여진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에 있었을 때도 6점 몇인가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었는데 7.0은 처음이네요. 드라마가 뭔가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구마모토에서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저런 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전, 물 부족, 그리고 여진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후쿠오카 등 인근 도시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10분은 한 대씩 오고 있는데 버스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남부랑 서구에서 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물은 없어요. 물은 못 구해요, 여기서. 신칸센이 멈춰가지고 출장 온 사람들 비행기도 못 떠가지고 후쿠오카를 다 가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후속 강진입니다. 바로 10년 전 대지진 당시 모습으로 저 당시에 27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요, 지난 10년 전 지진과 같이 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히나구 단층대 활동으로 추정이 되죠.
前回の熊本地震の時には2日後に大きな地震、これがむしろ本震メインの揺れ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ので、今回もその可能性はゼロではありません。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일주일 안에 어제 발생한 규모 7.1과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밤에 끼워넣은 공소기각. 예, 결국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중심이 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좀 더 수기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늘 민주당 결국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은 뭐 이 정말 눈 다 감고 법을 막 마구 내려쳐서 만들자 하는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 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민주당 강경파와 생각이 좀 다소 다르다. 그래서 사퇴설까지 나돌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따로 뭐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별개로 어젯밤 막판에 추가된 조항 하나가 꽤 논란입니다. 이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을 추가한 겁니다. 이 당론 추인 의원총회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젯밤 법안 심사 중에 이 강경파의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과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법안 내용이 저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이렇게 검사의 공소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마저 돌연 추가가 된 셈이죠. 국민의힘이 내일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하더라도 모레 범여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저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이어지는 얘기일 겁니다. 감옥 가지 않으려는 플랜 C 아니냐. 방금 만나본 공소기각 조항, 저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오늘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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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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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법이라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법원이 공소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을 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요. 플랜 A가 공소 취소, 플랜 B가 연임 개헌, 그리고 플랜 C가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이게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를 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죠. 갑자기 이게 끼워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의원은 공개 토론을 하자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저 해당 토론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자를 보냈지만 참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5번째 리포트입니다. 연임 논란에 5글자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꽤 커졌었죠. 조정식 의장 밤사이에 유감 표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조정식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하고 그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 관련해서 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강훈식 비서실장도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아예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잠깐 국민들 눈 돌리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을 한번 던져본 것입니까? 연임은 없다. 5글자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밝히면 됩니다. 정권 연장하려다 정권 단축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가리켜 헌법 위의 찐명이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조 의장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까? 찐명 정체성이 도저히 숨기지 못할 만큼 진하디 진한 것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요. 입만 열면 야당을 내란당이라고 비하하더니 정작 더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봤던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틀 연속 주식 매매 일시정지. 이게요 IMF 때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9,000포인트를 넘겼던 코스피 폭락을 거듭하면서 한 달 만에 5,000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한국 개인 투자자가 무려 5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는데요. 주가 하락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다. ETF 때문만 아니다. 이런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라질 순방 브리핑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주가 폭락 사태 좌절하고 있는 이 국민들 분노 지수를 또 급상승시킨 거. 지금도 해외에서 브라질에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김용범 위원장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야당에서는요. 이 반도체 관련 ETF 이걸 만든 정책은 문제고 인재라면서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니 인재라고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시냐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 그리 내려갔네. 아주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강 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겁게 받는다는 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입니까? 사안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이 시장과 관련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얘기한 것. 대통령이 주가가 8천에 갔는데도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인 책임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책임입니까? 네. 그러면 정부 책임입니까? 금융위기를 금융당국이 초래했으면 사퇴하셔야죠. 금융감독위원장님 들어 누워서라도 막으셔야 됐죠. 근데 못 막으셨잖아요. 야당 국민의힘뿐 아니고요. 여당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 변동성을 키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7월만 하더라도 이게 80에서 90선을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결국 금융당국의 두 수장,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 두 수장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저렇게 국회 앞에는요. 삼전닉스 레버리지 폐기하라 근조한 30개 넘게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예, 이어지는 리포트, 이어지는 뉴스 제가 앉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보셨던 저 금융수장 관련 공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 간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는데요.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이 발언 때문에 여러 공방이 오갔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소신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고 싶은 집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시장 진입을 막겠다라는 소리신데요. 어느 시점부터 소신이셨습니까? 2013년부터 소신이셨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8억 5천만 원짜리 개포동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고 담보대출을 받았던 2억 원 위원장의 사례를 저렇게 조정은 의원이 꺼내든 겁니다. 지금의 LTV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 나이도 46세였기 때문에 청년도 아닐 때, 그걸 살 때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우리 금융위원장님의 소신 아니었습니까? 예,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나쁜 일인지 묻는 질의에 2억 원 위원장은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12억, 13억짜리 집 살 때 전세 끼고 3, 4억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요,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 가운데 대출 없이 집을 산 사람이 있느냐는 질의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출석하신 그 오늘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대출 끼고 집 사셨습니까? 결국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 소식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에 깔려도 태어난 그녀.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도 이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고통조차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정 무렵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입니다. 길가에 한 여성이 저렇게 다리를 뻗고 누워있죠. 그런데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렇게 여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여성은 이렇게 폭이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여성의 상태를 살피는데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니 눈에 초점은 풀려 있고 횡설수설했는데요. 그런데 팔에는 주사바늘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 검사를 하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여성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 약 기운 때문에 택시가 밟고 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 구매와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예, 제가 꼽은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내일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법인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 관련 얘기입니다. 이 청문회 출석하기로 한 홍명보 감독,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수차례 찾았던 분당의 한 국밥집을 가봤습니다. 여기 홍명보 감독이 자주 왔던 집 맞죠? 맛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작년에는 좀 자주 오셨던 거죠? 국밥집과 불과 차선 하나를 사이에 둔 한식집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봤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친구분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식사로 왔으니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친구분들 같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2024년 7월부터 최근 그만둘 때까지 임기 중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모두 3,742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자택에서 차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 오늘 아침에 입장문 냈는데요. 반박을 했습니다. 자택 인근에는 코칭 스태프의 거주지와 공유 오피스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휴일에 결제된 375만 원에 대해선 코칭 스태프 식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요. 비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보도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 내일 국회 청문회 출석을 해서 이 법인카드 의혹 등등을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 모두 9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이슈, 단연 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 전과 다른 지진의 양상이어서 이웃나라인 우리까지도 꽤 우려가 됩니다.
도쿄 특파를 지낸 김범석 부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지금 여진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쿄, 일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실제로 저는 못 느껴봤는데 이 강진, 지진을 경험했을 땐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자, 일단 이번 지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방재청에 설명하는 규모 7의 지진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강한 흔들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이거는 아니지만 규모 4 정도 지진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땅이 막 상하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번 7.1 강진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예. 2018년 제 모습입니다. 9월에 규모 6.7의 홋카이도 지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범석 부장이 현지 취재했을 때 모습이네요. 네네. 이때 이제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도 44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강진 발생 후에 나타나는 게 정전입니다. 저도 진짜 당황을 했는데요. 전기가 다 끊기거나 불이 안 켜지는 건 물론이고요. 전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말 그대로 원시 시대가 되는 거죠. 원시 시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지갑에 막 신용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자동 판매기조차 이용할 수 없어서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인 중에는 지금도 침대 밑에 현금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나 전자결제가 모두 마비가 되더라도 예. 이 현금으로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구하며 버티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데 통신까지 끊기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홋카이도 강진 당시 초반인데요, 취재 현장에서 통신이 두절돼서 완전히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정말 물 한 모금조차 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이 강진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구마모토현 상황이 어떤지가 좀 이해가 네. 됐어요. 김범석 부장.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지진이 그 보통의 과거에 있었던 지진과 좀 다른 양상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이 구마모토 지진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지진 피해는요, 건물 붕괴 그리고 쓰나미 이런 데서 이제 초반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진 발생 1시간 반 뒤에 가정집도 아닌 대형 쇼핑몰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기존 피해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게 지금 쇼핑몰 내부 화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구마모토 현청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예.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외부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축구장 약 17개 규모로 구마모토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어제 이 시간쯤에 20명에서 30명 정도 갇힌 것으로 알려졌고 맞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실제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 측이 오늘 이제 얘기를 기자회견했는데 지진 발생 후에 고객 4,300명을 대피시켰고 그 이후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폭발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오전에 기아라 일본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내부를 수색했을 당시에 예.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LP가스, 액화석유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 강진으로 인해서 저 쇼핑몰도 과거의 지진 때 이후에 좀 더 튼튼하게 지었다고 했는데도 맞습니다. 네. 규모 7.1에 저렇게 속수무책이었는데 네. 저게 어쨌든 가스관이든 뭐든 건드려서 누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일단 초반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0시간 안에 지금 이제 30시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더 센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여진만 20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규모 5 전후에 비교적 세다 할 수 있는 지진이 14번이나 발생했고요. 심지어 조금 전인 8시 47분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 속보가 전해지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강진 피해가 난 구마모토 현은 10년 전에도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당시 저게 10년 전 화면 맞습니다. 이제 민가를 덮쳤고 이렇게 뭐 폭삭 주저앉은 모습이 딱 정확히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4월 14일, 2016년 4월 14일 규모 6.5의 첫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틀 뒤인 16일에 더 센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270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더 센 본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 기상청도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기상청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特に地震発生から2、3日程度は強い揺れをもたらす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ので、特に注意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니까 불과 30분 전에 지금 규모 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고 지금 저기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10년 전 첫 지진 28시간 뒤에 더 큰 본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지진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28시간 뒤면 정확히 지금 이 시간에 네. 조금 30초 전에 규모 5가 왔고 그러면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면 아까 김범석 부장이 취재하고 파악하기로는 전과 다른 지진의 양상이니까 쓰나미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쓰나미 피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일보가 났을 때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일본 방재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0년 전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전 강진은 지금 보시는 대로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에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자, 이번 지진은 10년 전 7.3 규모 본진 진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자, 전문가들은 당시에 남은 힘이 이번 지진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남쪽 단층 구간을 우려해 왔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강력한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도 첫 강진 이후에 더 큰 본진이 남쪽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이번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쓰나미 피해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밤 9시 30분이 됐으니까 야 이거 큰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단 우리나라와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는 이미 일본이 약한 지진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반적인 이미 불의 골이라는 그 지진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구마모토 강진 일보가 전해졌을 때 규슈 지역하고 가까운 부산, 대구 쪽을 중심으로 흔들림 신고가 78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 보니까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로 속합니다. 이번 주에만 일본뿐 아니라 대만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것으로 잠시만요. 몰랐었는데 구마모토현 저 지진 전부터 저런 대만, 바누아투 이런 데 지진이 있긴 있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날짜가 촘촘하죠. 불의 고리 전역에서 지진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면 한반도 지각에도 힘, 그러니까 응력이 쌓이게 되고 이 힘이 한계에 이르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두고도 국내 지질학계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주변의 응력 환경이 변화한 영향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겠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도쿄 투파원 지낸 김범석 부장과 지금 구마모토 강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오늘 정치 이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의 논점은요. 결국 민주당이 주도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는구나 였었는데 어젯밤에 슬쩍 끼워 넣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공소기각 조항입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의 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분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거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 얘기가 나오고 공소기각 얘기가 나오고 보안수사를 금지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오후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불거졌죠. 지금이 정확히 밤 9시 3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과거의 박성준 의원의 발언과 오늘 한동훈 의원의 말을 들어봤는데
일단 화면부터 보면서 설명을 하나 꼭꼭 집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자들도 몰랐던 바로 저 어젯밤에 쓱 끼어진 거 아니냐 추가된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이게 꽤 논란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공소 취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공소 기각이 있습니다. 일단 공소 취소라는 것은 일단 1심이 어떤 판단이 진행되기 전에 예. 이 소를 갖다가 취소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이 끝난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 사건 아직 1심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자,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중대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공소 취소를 하는 건데요. 네. 공소 기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죽었다든지 아주 중대한 법률적인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이럴 예.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예. 이번에 슬쩍 들어간 게 바로 이 두 개의 조항이에요. 즉 중대한 위법 사항을 기해서 공소 제기할 때 예.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할 때 자, 이런 조항들을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예. 이 의미는 결국은 판사가 판단했을 때 그동안은 판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피해자의 사망이나 등등 말고 다른 거로 자칫하면 잘못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어요. 판사의 어떤 재량권이 제한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봐서 뭔가 좀 중대하다, 현저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 신설된 조항을 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위법 수사냐, 현재 일탈 저런 게 사실 뭐 누가 어떤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앵커가 중대하다는 생각하면 저는 별로 안 중대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판사가 내릴 때 바로 저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저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저걸 인용을 해서 뭔가 어떤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거 여당에서는 설명하기를 저거 뭐 원래 있었던 거고 그냥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한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또 이 어젯밤 쓱 끼었고 취재 기자들도 모를 정도로 우리도 날이 밝아서 아침에 알 정도에 되는 저 문제가 왜 어젯밤에 쓱 들어갔을까 소위에서요? 박원석 의원님. 네. 오늘 보안수사권 토론회 했던 한동훈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저 공소기각 주체의 판사인 공소기각이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도 쉽지 않아졌고 플랜 B 연임 개헌도 뭔가 조전식 국회의장에 쓱 쏘아올렸다가 논란 많으니까 집어넣고 그럼 결국 저거 흉한 거 또 끼워 넣었다라는 의심을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야당에서 그런 의심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형사소송법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건 주로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였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되면서 다른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추진했던 공소 취소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공소 취소를 검사가 하면 그 자체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그걸 공소를 기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검사의 공소 취소 신청에 의해서. 예.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소기각 조항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저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했는데 예. 이렇게 공소 취소해도 돼? 이런 의문을 판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피고인이 사망을 했거나 현저히 법 절차에 위반되는 그런 공소 제의가 있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해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위법한 수사였다. 내지는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예. 그런 어떤 기소였다. 라는 내용으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형사소송법에 명시함으로써 검찰이 공소 취소를 했을 경우에 법원이 부담을 덜 갖고 어떻게 보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거 아닌가. 예.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고 물론 이제 공소 취소는 1심 이전에만 할 수 있고 공소기각은 상관없습니다. 뭐 1심이든 2심이든 더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어서 법원이 공소 취소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예. 지금 추진해 왔던 여건에서 이 공소 취소 조항하고 일종의 페어링인 거죠. 아하. 그 공소 취소를 검찰이 신청했을 때 한 쌍처럼 되는 그렇지. 거다. 법원이 그 공소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행법상 불분명하니까 예. 그 내용을 보완한 거라고 보고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무관치 않다.
이런 이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생각하죠. 예. 문제가 있고 맞춤형 법 개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있었던 공소기각 조항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 왔고. 근데 갑자기 저런 구체적 문구를 집어넣은 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 공소 취소 논란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근데 네. 저 공소기각 저 조항이 누구 법안 발의 내용에 있었나 봤더니 지금 사실 검찰개혁 혹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장 선봉에 주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과 네. 조국 혁신한 박은정 의원이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발의한 내용에 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래서 저게 뭔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몇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냈던 예. 민주당 당론을 담은 법안과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홍 의원인가요? 홍기원 의원이요? 홍기원 의원이 냈던 예. 법안과 예. 그다음에 이제 박은정 의원하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냈던 법안들 이게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면 이걸 합해서 심사를 하게 돼요.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젯밤에 이 조항들이 이제 슬쩍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것 자체가 보면 예. 결국 모든 법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 속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큰 어떤 법안의 큰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 보안 사건 문제만 다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어떤 게 집중돼 있을 때 집중되지 않는 곳에 뭐 슬쩍 집어넣으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 조항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게 뭐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혹은 대통령 재판 없애는 길, 뭐 누구 말만 따라 감옥 안 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영상 하나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실 중차대한 날이었어요. 어찌 보면 뭐 누구한테는 이게 더 완벽한 형사소송법 아니냐,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졸속을 할 수 있냐. 근데 어찌됐건 양측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를 되는 날, 앞둔 날인데 법사위 분위기가 좀 무게가 달랐어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김민전 의원님,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결론도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제가 위원장님보다 훨씬 오래 있었어요. 제가 19대부터 있었어요. 아니 21대. 2012년부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 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이거 닮은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참고 내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닮았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법사에서 강행 처리 수순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글쎄요, 이 법안의 무게와는 좀 분위기가 안 맞았던 것 같은 비판도 나오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공소기각을 일단 갑자기 쓱 끼워넣어진 조항이 됐고, 이렇게 되면 사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고, 도대체 왜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녔냐는 취재였는데, 지난번에 뭐 최근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과거 발언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른바 친명 의원들 한 100여 명인가요? 공소 취소 모임 만들었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유시민 작가의 말이 옳았던 건 아닌지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유시민 작가를 시대의 현자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이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말씀은 실언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기자하고 사담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 기자회견, 그것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맞아요. 예상 질문 다 뽑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상 답변도 사전에 다 토론하고 준비를 해요. 당연하죠. 그 과정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저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실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얼버무리고 있어요.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사이 저렇게 유감 표명 할 일로 그칠 게 아니다라고. 아니, 당연하죠. 보시네요. 본인 SNS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국회 입법부인 국회 수장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임기 관련된 조항도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다니 예. 그건 지금 헌법에 전면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진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도 소극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게 나왔던 거 아니야? 유시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돼요. 물론 유시민 작가의 그 문제 제기가 저는 모두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신구 권력 간의 그 여당의 신구 주류 세력 간의 충돌인 측면도 있고 결국 권력 다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재건축 증축 뭐 얘기하듯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은 저는 경청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여당 의원 100명이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흔적도 없어졌어요. 게다가 그거 주도했던 분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예상과 다르게 그냥 예선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부르고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연임 논란이나 공소취소 논란이나 저는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이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면 정리되는 겁니다. 연임은 없고 공소취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 정리될 문제예요. 근데 할까요, 대통령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지지율 떨어지고요. 지금 여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당의 일원 말고 그게 맞다는 거 말고 박 의원 전망은 진짜 뭐 공소취소든 아니면 연임 얘기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결재하든지 교통정을 해야 된다.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그래픽으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저 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소취소 모임 그렇다 치더라도 연임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진보 유튜브나 친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했거든요. 저 얘기. 그러니까 뭐 저 얘기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꽤 비판했었는데 저 얘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저 연임 개헌 얘기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를 했는데 야당에서는요.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냐. 친명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죠.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진짜 우연인지 뭔가 친명계 쪽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기자회견은 제 경험상 보면 원래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예상 질문들을 기자들한테 받습니다. 그럼요. 국회의장인데. 받고 그 답변에 대한 것도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긴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그런 거 올렸던데 저 국회의장이 답변할 때 자꾸 밑에를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저 문구를 써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즉 준비된 답변이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준비된 답변이라는 게 보면 지금 조은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손 18기 동기입니다. 예. 자, 김민석 국무총리 뭐 이 지금 친명의 후보로서 지금 대표에 나와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과 자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속내와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좀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내렸을 텐데 근데 이 판단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말 빗나간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말고 좋아할 사람이 지금 대선 친명계에서 좋아할 수도 있죠. 대선 후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노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4년 더 해야 돼?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저희가 한 준비된 시간이 30, 4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지금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 동시간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유시민 말에 노코멘트를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냐라고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어요. 저 발언이 주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쟁점이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향배에 영향을 미칠까 싶고 오히려 오늘 조정식 의장이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유탄 맞은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견제심이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계속 악재가 생긴다 저런 말. 견제심이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에 대한 견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사이익은 정청래 후보에게 가는 거죠. 여러모로 저는 그 조정식 의장의 그 말씀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친명 자처하는 김민석 총리에게 악재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유명 농객 두 분과 오늘 정치 토크를 정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는 그리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의 시티 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전기 안전. 에어컨 사용 하기 전에 실외기실 창문을 활짝 열고 실외기에 붙은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에어컨 전원은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두세요. 야외에서 임시 전선 사용 하기 전에 감겨있는 전선은 모두 풀어서 사용하세요.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하기 전에 가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